북한 단거리 발사체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해석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역할 분담을 통한 의도적인 강원 전략인지 아니면 의견 충돌인지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패트릭 셰노엔 국방장관 대행은 현지 시간 29일 북한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규정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의 발언과 같은 맥락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되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에서 나의 사람들은 북한 발사체가 유엔 안보리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북한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측은 미국의 적대 행위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며 힘의 사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군사적 위협 조치를 제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을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통일부가 남북 접경 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지휘한 뮬러 특검이 처음이자 마지막 공개 발언에서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면서 공을 의회로 넘겼습니다. 뮬러 특검의 이 메시지는 새로운 불씨가 돼서 탄핵 논란이 다시 일고 있습니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만 %에 달했다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발표했습니다. 137만 %로 본 IMF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났습니다. 최대 수출품인 원유 판매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이 이달 초에 쏘아올린 단거리 발사체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놓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의견이 계속해서 엇갈리고 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히자 일본을 방문 중이던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앞서 트위터를 통해서도 북한이 쏜 발사체를 작은 무기들이라고 지칭하며 의미를 축소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패트릭 셰노엔 국방장관 대행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네, 미국의 국방수장도 유엔 제재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을 한 건데요. 그러면서 북미 대화를 우선시하고 제재와 압박을 함께하는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도 강조를 했습니다. 북한 문제를 두고 미국 행정부에서 엇박자가 나고 혼선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불일치는 없다고 했습니다. 조민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셰노엔 국방장관 대행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방문 중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단거리 미사일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북한의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 아니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과는 다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7일 일본 방문 때 나의 사람들은 위반일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다르게 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이 지난 25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밝힌 데 이어 국방부 수장까지 이에 동조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둘러싸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셰넨 대행은 그러나 엇박자 논란 지적에 불일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한편 해리 해리스 주한 미 대사는 어제 제주 포럼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도 협상문을 열어놓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JTBC 조민주입니다. 북한을 향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메시지가 이처럼 계속해서 엇박자를 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미국의 대북 정책 전환을 다시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북한 외무성 측은 미국의 적대 행위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며 힘의 사용은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군사적 위협 조치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겉으로는 대화를 제창하지만 사실 힘에 의한 문제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북한 외무성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 측이 담화문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이같이 언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북한 선박에 대한 미국의 압류 조치, 한미연합훈련 등에 대해 비난하며 꺼낸 말입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 성명은 안중에 두지 않고 힘으로 북한을 덮치려는 미국의 야망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전략을 추구하면서 경제적으로 질식시키고 있다며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도 쏟아냈습니다. 북측은 또 미국의 적대 행위가 한반도 정세에 긴장을 더하고 있다며 힘의 사용은 결코 미국의 독점물이 아니다라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힘의 사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미국의 태도 변화가 없으면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군사적 위협 조치를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 전환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로 읽힙니다. 앞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연말까지 미국이 새 해법을 갖고 나오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JTBC 안토니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6년 동안 이어져온 김학의 의혹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범죄와 뇌물수수 의혹이 처음 불거진 2013년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와 부적절하게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특히 당시 검찰은 경찰이 성범죄만으로 송치한 점을 기화로 해서 경찰이 피해를 당했다라고 판단한 여성들의 피해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수사에만 주력을 했습니다. 법무부 과거사위원회는 2013년 검찰 수사가 부실 수사였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당시 경찰은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을 조사한 뒤 성범죄 혐의를 적용해 사건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여성들의 진술이 타당한지 따지는 데 매달렸고 김 전 차관이 뇌물을 받은 의혹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특히 한상대 전 검찰총장 등 전직 검찰 고위직들과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연루됐을 가능성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윤중천이 만났고 친하게 지냈다라고 확인됐던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이 다수 확인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한 전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윤 씨가 연루된 상가 분양 사기 사건에서 윤 씨가 바라던 대로 수사 담당자가 바뀐 점을 들었습니다. 이 같은 조사 내용을 토대로 과거사위는 이들에 대한 의혹을 검찰이 수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 전 총장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윤 씨 관련 사건을 보고받은 적이 없고 근거 없는 추측만으로 수사를 촉구했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강현석입니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성범죄와 관련된 동영상이 더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업자 윤중천 씨가 상습적으로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뒤 당사자들을 협박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실제로 JTBC 취재진이 만난 윤 씨의 지인도 같은 뜻으로 말했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불거지게 된 결정적 계기는 윤중천 씨의 별장 성접대 영상이었습니다. 과거사위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는 영상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씨가 동영상을 촬영하는 버릇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동영상을 지금도 은밀하게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조사단에 따르면 윤 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으로 협박을 받은 피해자만 최소 5명에 달합니다. 이는 6년 전 경찰 수사 기록에도 확인됩니다. 윤 씨 별장을 드나들었던 지인들이 윤 씨가 여러 사회 유력가들의 성관계 영상을 찍었고 이를 나중에 써먹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진술한 겁니다. 취재진이 만난 윤 씨 해병대 지인도 이를 털어놨습니다. 석고래 할 때는 아르게 신선한 모습을 했어. 이게 점점 이상한 데로 흐르는 거야. 또 다른 해병대 동료가 윤 씨에게 별장 영상으로 협박당한 정황도 밝혔습니다. 춤을 췄는데 응? 하는 것처럼 이렇게 비디오 영상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내보여드리는 거야. 본인한테. 동영상을 내밀며 당시 건설업을 하던 지인에게 일감을 요구했다는 겁니다. 여기 정보 촬영돼 있으니까 너 주의해라고 말하면서 그 대신 너가 나한테 무슨 걸 갖고 오네 해결해주마 이렇게 되는 거야. A씨가 지목한 동료는 취재진에게 윤 씨와 친분은 있지만 영상 관련 이야기는 처음 듣는다고 부인했습니다. 과거사위는 윤 씨에게 영상을 빌미로 협박당한 피해자들이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백신도 치료제도 없고 치사율이 높은 가축 전염병인 아프리카 돼지열병, 중국을 중심으로 계속 확산이 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지는 않았지만 북한에서도 발생을 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북 접경 지역을 통해 전파가 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통일부가 밝혔는데요. 어제 국무회의에서 비상대응책이 논의가 됐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한 나라에서 돼지고기와 또 가공품을 반입하면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이상화 기자입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북한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이 총리는 북한의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꽤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했습니다. 북한에 유입됐다면 야생 멧돼지를 통해 우리나라까지 바이러스가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총리는 비무장지대와 임진강 하류 등에서 멧돼지를 통한 유입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전파에 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북한 당국이 공식적으로 발병 사실을 발표하지 않았다면서도 전파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에 협력하겠다는 뜻을 북한에 여러 차례 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치사율이 100%인데다 예방 백신이 없습니다. 구제역보다 바이러스 생존력도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농장 밀집도가 상대적으로 높아 발생 시 큰 피해가 우려됩니다. 정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국에서 돼지고기를 반입할 경우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JTBC 이상화입니다. 미국 대선 당시 트럼프 캠프와 러시아 측 간의 내통 의혹을 지난 2년간 수사해온 뮬러 특검은 그간 공개적인 발언을 한 번도 하지 않았었는데요. 자신의 퇴임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이번에 한 게 공식석상에서 말을 한 처음이자 마지막이 됐습니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을 했다면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의회로 공을 돌렸습니다. 뮬러 특검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탄핵 논란에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정효식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뮬러 특검이 법무부 해경대 앞에서 러시아 대선 개입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If we had had confidence that the president clearly did not commit a crime, we would have said so. We did not, however, make a determination as to whether the president did commit a crime.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확신이 없었다며 범행의 여지를 남긴 겁니다. 이어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소가 불가능했다는 말도 했습니다. Under long-standing department policy, a president cannot be charged with a federal crime while he is in office. Charging the president with a crime was therefore not an option we could consider. 러시아 의혹 수사 방해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라는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정면 반박한 겁니다. 뮬러의 폭탄 발언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은 당장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카말라 해리스 상원 의원은 뮬러가 탄핵을 권고한 것이라며 우리는 탄핵 절차를 개시해야 하며 우리의 헌법적 의무라고 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선 증거가 불충분하면 무죄라며 사건은 종결됐다고 반박했습니다. 탄핵 소추에 칼자루를 쥔 펠로시 하원 의장은 강력한 증거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Nothing is off the table, but we do want to make such a compelling case, such an ironclad case that even the Republican Senate. 뮬러 특검의 첫 공개 발언은 탄핵에 착수할지 말지 어려운 숙제를 펠로시 하원 의장에게 넘긴 겁니다. 탄핵 절차를 개시하면 내년 대선의 블랙홀이 될 수 있어 펠로시의 고민도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JTBC 정효식입니다. 경제가 사실상 붕괴 수준인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만 %였다고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해 국제통화기금 IMF는 137만 %라고 전망을 했었는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돈의 가치는 지폐로 학을 접을 정도를 넘어서서 지구 궤도를 벗어날 정도라는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경제 규모는 절반가량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양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제가 붕괴된 베네수엘라의 지난해 물가 상승률이 13만 60%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이 주요 경제 지표를 내놓은 건 지난 2015년 이후 4년 만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베네수엘라의 경제 규모는 1년 전에 비해 20%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주요 소득인 원유 수출은 지난해 3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해 4년 전의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은 이런 수치가 IMF나 경제학자들이 예측한 것보단 나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지난 4월 베네수엘라의 물가 상승률이 90만 %를 넘을 거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베네수엘라 정부와 야권의 협상을 중재하는 노르웨이는 어제 양측의 대화가 진전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후안 과이도 국회의장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당선된 지난해 대선이 불법이었다며 스스로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후 사법당국이 과이도 의장을 지지한 야권 정치인들을 잇따라 체포하고 기소하며 전국 혼란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양측이 헌법적 해결책을 찾기 위한 의지를 보여줬다며 양측의 공개적인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다음 달 9일부터 16일까지 6박 8일 일정으로 핀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3개국을 국빈 방문합니다. 대통령이 노르웨이와 스웨덴을 국빈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국제평화에 기여해온 북유럽 3개국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한 공감대를 재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달 초 몽골에서 열리는 국제회의에서 북한과 접촉해 북일 정상회담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 등 조건을 달지 않고 김정은 위원장과의 정상회담을 원한다는 아베 총리의 의사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부터 18개 부처 장관들과 릴레이 오찬을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5번에 나누어 진행하는데 첫날인 오늘은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이렇게 4개 부처의 장관을 만납니다. 도소매, 숙박, 음식점 업종에서 지난 1분기 대출을 받은 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도소매업은 대출이 늘어난 정도가 통계가 집계된 이후 최대치에 육박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많은 업종들이죠. 불경기 속에서 대출을 늘린 영향으로 분석이 되면서 또 한 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주식을 거래할 때 부과가 되는 증권거래세 세율이 내려가는 게 오늘 매매 계약이 되는 주식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내, 국외, 악재들로 최근 우리 증시가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다소나마 거래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 기대와 그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제철 수산물인 봄꽃게가 요즘 금계입니다. 서해 대표적 산지인 인천 연평어장에서 지난 2달간 어획량이 크게 줄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4% 급감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시중 가격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암꽃게는 대형마트에서 1kg당 6만 원 정도를 줘야 살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비상장 주식을 높은 가격에 팔아주겠다고 속여 44억 원을 가로챈 뒤 태국으로 달아난 한국 남성이 3년 가까이 도주 생활을 하다가 체포됐습니다. 한국 경찰이 인터폴에 적색 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현지 경찰이 체포해 어제 국내로 송환했습니다. 최면 치료를 한다며 10대 여성 환자를 성추행한 50대 남성 의사가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어지럼증으로 병원을 찾은 17살 여성에게 최면 치료를 하겠다며 얼굴을 만지고 팔과 어깨 등을 접촉한 혐의입니다. 조사 결과 해당 의사는 최면 치료를 배운 적이 없고 다른 환자들에게 시행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젯밤 11시쯤 부산 영도구의 한 상가주택 2층 가정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일가족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병원으로 옮겨졌고 방과 거실 등이 불에 탔습니다. 지난주에 경남 창녕 우포늪에서 자연으로 돌아간 천연기념물인 따오기 17마리가 잘 살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됐습니다. 우포늪 주변에서 먹이 활동을 하며 적응을 잘하고 있었는데요. 앞으로 23마리가 더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가수 싸이 씨가 최근 불거진 양현석 대표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동남아시아 재력가를 성접대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자리에 참석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식사 후 양 대표와 함께 먼저 자리를 떴다면서 성접대 연루설을 부인을 했습니다.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지난해 유엔 연설 당당한 모습으로 호평이 이어졌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금 유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당시 방탄소년단이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 행사에 참가한 모습을 담은 영상이 올라와 있습니다. 또 한 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서 외교부가 오늘 징계 수위를 최종 결정을 합니다. 앞서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중징계를 요구하기로 했었습니다.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이에 해당을 하는데요. 최고 수위의 처벌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에서 수십억 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은 혐의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오늘 처음 열립니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국고손실 혐의는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었습니다. 재판 보이콧 선언을 한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 정치인과 사업가로부터 10억 원대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에 대해 오늘 대법원이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형이 그대로 확정이 되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주목할 만한 분야별 뉴스를 체크해드렸습니다. 이어서 기상정보입니다. 오늘도 낮더위가 이어집니다.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고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낮 최고 기온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습니다. 서쪽 지역의 공기가 탁한 가운데 충남과 전북, 광주 등지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는데요. 점차 서쪽에서 구름대가 더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5도, 전주와 광주 27도, 강릉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26도, 함흥이 29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한데요. 대부분 평년 기온 밑돌면서 남부지방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농촌의 골칫거리 중 하나가 멧돼지입니다. 한번 지나갔다 하면 농작물이 쑥대밭이 되고 사람도 위협하기 때문인데요. 얼마 전 경북 영주에 설치한 멧돼지 덫에 5마리가 한꺼번에 잡혔습니다. 멧돼지의 특성을 살려서 때로 잡을 수 있게 만든 겁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멧돼지 한 마리가 덫 안으로 들어옵니다. 맛있게 먹이를 먹고 있으니 밖에 있던 2마리도 발을 들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이 덫으로 멧돼지 3마리를 한꺼번에 잡았습니다. 멧돼지가 사과밭을 망쳐 골머리를 앓던 경북 영주의 농민도 얼마 전 덫을 확인하곤 깜짝 놀랐습니다. 덫 안에서 5마리를 본 겁니다. 됐어. 이리로도 저리로도 가보지만 빠져나갈 구멍은 없습니다. 이제 스프링 장치가 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밀고 들어가지만 나올 때는 이렇게 딱 닫히거든요. 이렇게 잡기까지 꽤나 공을 들였습니다. 덫을 설치하기 전 먹이를 넉넉히 뿌려놔 단골 맛집처럼 자주 오게 만들었습니다. 덫을 설치하고도 일주일 동안은 문을 열어놓고 먹이를 마음껏 먹도록 놔뒀습니다. 그런 다음 덫의 문을 내려 멧돼지를 기다렸습니다. 멧돼지를 때로 잡는 덫은 농촌진흥청이 지난해 개발해 올해부터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남 담양과 전북 순창에 놓은 덫 3대에서 모두 13마리를 잡기도 했습니다. 입소문이 나면서 내년까지 설치해달라는 신청이 6,800여 대나 몰려 심각한 곳을 골라 선정해야 할 정도로 인기입니다. 농진청은 설치 비용의 60% 정도를 국비와 지방비로 지원해줄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25년 전에 도둑 맞았던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세계지도가 식당 벽지 뒤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도난당한 문화재가 작물로 나온다는 첩보를 경찰이 입수하고 골동품 수집가의 식당을 압수수색해서 보물 1008호 만국전도를 찾아낸 겁니다. 경찰은 11년 전에 도둑 맞은 숭례문 현판 글씨의 목판도 회수했습니다. 이건 비닐하우스에서 발견했습니다. 류정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벽지 뒤에 숨겨진 종이를 꺼내 3번 펼치자 빛바랜 지도가 나옵니다. 25년 전 도둑 맞은 보물 1008호 만국전도를 경찰이 회수한 겁니다. 바다와 육지를 다른 색으로 칠했고 한자로 쓴 조선이 선명합니다. 1661년에 그린 건데 서양식 세계지도 중에선 가장 오래됐습니다. 서울 동대문의 함양 박시문중이 갖고 있었는데 도둑 맞은 뒤 찾지 못했습니다. 서학과 실학을 받아들인 조선적인 지식인들이 스스로 세계지도를 그렸다는 데서 의미가 있고요. 경찰은 누군가 지도를 팔려 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골동품 수집가로 알려진 피의자 A씨의 식당을 압수수색하다 벽지를 뜯고 찾아냈습니다.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숭례문 목판도 회수했습니다. 전남 담양에서 도난당한 건데 글씨의 주인인 양녕대군의 후손이 숭례문 현판 탁본을 본떠서 1827년에 만든 겁니다.
역시 매물로 나온다는 첩보를 입수한 경찰이 경기도 양평에 있는 B 씨의 주거지에서 찾았습니다. 피의자는 이 비닐하우스 창고 안에 숭례문 현판 글씨가 담긴 목판을 보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바로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문화재를 보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입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곧 재판에 넘길 예정입니다. 10년이 지나고 물건을 내놓으면은 처벌받지 않는 걸로 잘못 알고 그렇게 하는데 문화재 은닉 사범으로 해서 처벌은 가능합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고발뉴스의 이상호 기자가 숨진 가수 김광석 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면서 배후로 부인 서혜순 씨를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이 기자가 서 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5천만 원을 주라고 했습니다. 연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을 둘러싼 논란을 그린 영화 김광석입니다. 2017년 영화를 제작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는 언론 인터뷰와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부인 서혜순 씨가 살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해왔습니다. 서 씨는 이 기자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어제 이 기자가 언론 인터뷰와 소셜 미디어 등을 통해 제기한 주장에 대해선 명예훼손이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이 기자가 서 씨를 유력 용의자로 표현한 것 등을 허위 사실로 봤습니다. 김광석 씨의 저작권을 빼앗고 딸을 방치해 죽게 했다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기자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서 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5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다만 영화로 명예훼손을 했다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겼지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 명예를 훼손하진 않았다는 겁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혼자서 집으로 돌아가던 여성을 한 남성이 뒤따르더니 집까지 쫓아가 현관문을 밀고 안으로 침입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다행히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면서 여성은 화를 피했습니다. JTBC 취재진이 해당 장면들이 찍힌 CCTV를 추가로 확보했는데 이 남성은 10분 동안 문 앞에서 서성이고 계단에 숨어 있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문상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여성이 집으로 들어가자마자 모자를 쓴 남성이 나타나 문으로 손을 뻗습니다. 간발의 차이로 문이 닫히자 계속 두드립니다. 서울 신림동에서 찍힌 이 같은 CCTV 영상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공개되자 이 남성을 성폭행 미수 혐의 등으로 수사하라는 요구가 잇따랐습니다. JTBC 취재진은 주변 CCTV 영상을 추가로 확보했습니다. 문이 닫힌 뒤 남성이 문 앞을 계속 서성이다 내려가는 척하더니 다시 올라옵니다. 그러더니 휴대전화기 손전등을 켜서 비밀번호를 풀려고 시도합니다. 남성은 계단에 숨어 있기도 하고 여러 차례 계단을 오가다 10분 뒤에야 건물을 빠져나옵니다. 남성은 같은 입주민인 척하며 피해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합니다. 남자가 7층을 누르다는 걸 인지한 상태에서 7층 가는구나 입주자문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내리더니 이제 6층에서 내려서 자기 방문을 두드리고 막 그런 10분 동안 이 남성은 집 주변 골목부터 피해자의 집까지 수십 미터를 몰래 따라왔습니다. 경찰은 CCTV 속 남성인 30살 A씨가 자수 의사를 알려오자 집으로 가서 주거 침입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처음엔 주변을 둘러보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피해자에겐 A씨가 또 오면 그때 신고하라고 말한 것으로도 전해졌습니다. 결국 경찰은 피해자가 스스로 CCTV를 확보해 2차 신고를 하자 다시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우연히 보고 따라갔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 문상혁입니다.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이름으로 공개된 CCTV 속 남성이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혐의는 주거 침입으로 강간미수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 숨지게 한 사건도 있었는데 이 남성은 이미 성범죄 전과로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성범죄 예방과 전과자 관리 감독에 허점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과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림동 CCTV 저도 여러 차례 봤습니다. 남자들이 보기에도 끔찍하고 등골이 오싹할 정도였는데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건이 전국적으로 핫한 이슈가 되는 것은 네.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하고 혼자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여성들 이거 이제 심해라고 하더라도 뭐 집으로 돌아가는데 항상 불안을 느끼는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부모 그다음에 단독 세대를 구성하는 여성들 또 청소년들 이런 불안감 심리가 확산이 되고 그래서 네. 관심이 많거든요. 지금 이 영상을 보면 같은 말씀하셨지만 같은 남성이 봐도 굉장히 썸뜩합니다.
왜 그러냐면 혼자 가는 여성을 뒤따라가서 그다음에 결국은 1초에서 3초 미만 차이로 간발의 차이로 집 안으로 만약에 들어가지 못해서 다행히 들어갔다라고 하면 네. 성폭력 내지는 강도 사건으로 비화될 수 있고 피해자는 엄청난 큰 피해를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네, 이 남성 어제 긴급 체포됐는데 뭐라고 진술하고 있습니까? 이 남성은 지금 술이 많이 취해가지고 기억이 없다 하지만 쫓아간 건 인정을 한다라고 네. 하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은 지금 적극적인 수사를 개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일선의 경험치를 보면 주거 침입을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성을 강간하거나 강제추행을 하는 경우는 네. 5년 이상 무기징역에 처하는 성폭력 처벌법 3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경찰에서도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앵커께서 굉장히 우려를 하시는 것처럼 자 실행의 착수 시기가 언제냐. 네.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집 앞에서 노크를 하고 문고리를 소위 말 도록을 열려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여성에게 뒤쫓아가는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폭행의 실행의 착수 시기로 보느냐 강간에. 그래서 폭행 협박이 물리력이 직접 없었다고 하더라도 문을 두드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시도가 폭행의 개념으로 본다고 하면 이게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3조에 주거침입자가 강간죄를 저지르는 미수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네. 경찰에서도 이걸 적극적으로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면 주거 침입 정도면 뭐 그냥 석방이 될 수 있는 상황 아닙니까?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기소유예 처분 내지는 네. 벌금형으로 끝나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단순히 주거침입죄로만 된다라고 하면 이 부분은 아주 경미한 처벌로서 국민정서법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처벌밖에 안 될 것입니다. 네, 강간 미수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면 뭐 또 다른 성범죄 관련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까?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주거침입죄하고 앞에 제가 말씀드린 네.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주거침입자가 강간할 목적의 어떤 실행의 착수를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인데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주거침입죄 이외에 이 부분이 아니라고 하면 다른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법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네, 이 남성이 뭐 과거에 성범죄 전력이 있는지 이 부분도 계속 조사를 좀 해봐야 될 텐데 혹시 그와 관련해서 뭐 들으신 얘기는 없습니까?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제가 취재를 하긴 합니다만 경찰에서 이 부분을 확인해 줄 수 없다라고 하거든요. 아하. 그러나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약간 비슷한 유형의 어떤 그 범죄 경력이 있는 걸로는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이 피의자의 인권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은 말씀드릴 수 없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이 여성은 2차 피해를 우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집에서는 무서워서 살 수 없을 것도 같고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많은 여성이 성폭력 피해를 당하거나 아니면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공포심이라든가 심적인 위축이 되거든요. 네. 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람이 만약에 주거침입죄로만 처벌을 받고 풀려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보복성 범죄라든가 그런 심리를 갖게 되거든요. 하기 때문에 피해자가 대부분 이사를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작동시키는 피해자 신변보호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경찰이 일정한 기간 동안 정기적, 부정기적 순찰을 하거나 아니면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거나 또 여러 가지 형태의 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경찰 예산이 있습니다. 네. 숙박 시설을 제공하는 그런 어떤 편의도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또 직장 선배 약혼녀를 성폭행하려다가 숨지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이 사건의 피의자 과거 성범죄 전력이 있어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고요. 네, 2007년, 2013년도에 여성을 성폭행하고 그다음에 모두 10년 정도의 징역형을 받아서 수용 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네. 근데 전자발찌 부착 5년의 명령을 벗고 나와서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직장 선배 아파트에 찾아가서 결국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이 여성이 추락했는데 그 추락한 하단에서 다시 이 여성을 끌어올렸단 말이죠. 근데 엘리베이터를 분석을 경찰이 하고 있습니다. 보면은 무언가 호소를 하는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을 하는 형태가 있어요. 그런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결과를 보면 경부 압박 질식사로 사인이 판명이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순천경찰서에서는 이 부분을 강간 살인죄로 이제 적용을 해서 영장을 청구하는 그런 사안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락사가 직접적인 뭐 추락사로 뭐 사망 원인이 아니라 살해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12m 6층 아래에서 이제 어떤 성폭행 시도가 있었다라고 본인은 얘기를 네. 진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이걸 피해서 추락을 했는데 결국 추락 당시 12m 아래로 추락을 했을 당시 다시 끌고 올라갈 때 보면 입술 움직이는 네. 형태의 모습. 그러면 생존이 있었다. 아하. 이때 병원에 빨리 옮겼으면 생존할 수 있었는데 결국은 더 이 경악스러운 건 뭐냐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보면 경부 압박 질시사, 추락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다발성 자창이라든가 실혈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경부 압박 질시사라고 하는 부분은 주거지로 다시 끌고 와서 어떤 형태의 물리력을 행사해서 결국 숨을 거두게 하는 이런 범행을 했다. 이렇게 지금 추론이 가능합니다. 네, 그동안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던 사람이 전자발찌를 끊고 범행을 하거나 아니면 그대로 찬 상태에서 성범죄를 또 저지르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현실적으로 뭐 그렇게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시도할 경우에 경찰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사실은 그 법무부 보호관찰관의 인력이나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죠. 최근 네. 5년간 한 해에 60명, 292명 정도가 재범을 했어요. 전자발찌 부착을 한 상태로 어떤 성범죄 같은 걸 저질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학교 근방이라든가 야간 출입 제한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의 제재가 있어야 되는데 평상시 동선대로 움직인다고 하면 보호관찰관 제도의 경보 시스템이 울리지 않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화로 확인했을 때 거짓을 얘기한다고 하면 전혀 감지를 못한다는 이런 어떤 취약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보완되고 개선되고 그다음에 보호관찰관의 인력 개선, 증원 이런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기종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명분으로 일부 자치단체들이 조례를 만들어 춤추는 음식점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이 밤이 되면 클럽처럼 변신하는 건데 문제는 없을까요? 구석찬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 도심의 대표 명소 서면 식당가입니다. 평일 낮 시간엔 다소 한산한데요. 이렇게 밤이 되면서 풍경은 확 달라졌습니다. 음식점마다 손님 유치 경쟁을 펼치기도 합니다. 한 일반 음식점의 내부 영상입니다. 클럽처럼 DJ 부스에서 흘러나온 음악에 수십 명이 뒤엉켜 춤을 춥니다. 현행법상 일반 음식점에선 춤을 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관할구청이 2016년 면책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신청한 업소에 한해 춤을 허용한 겁니다. 부산 지역에만 모두 11곳입니다. 특히 일반 음식점이어서 유흥업소보다 10%가량 세금도 적게 냅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습니다. 혜택인 건데 그냥 일반 음식점이 좀 아니라고 그냥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안전사고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조례에는 복도와 객석 사이에서만 춤을 허용하고 있지만 아예 무대를 만든 곳도 있습니다. 비상구가 없거나 안전요원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단속은 허술합니다. 인력적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야간에 한다는 건 좀 힘이 들거든요. 논란이 커지자 해당 지자체는 뒤늦게 전담반을 꾸려 단속에 나서는 한편 지정 취소 등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이어 자유한국당이 이에 대해 비난을 하는 상황이 최근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이 유출된 것과 관련해서도 그랬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상당히 센 강도로 언급을 했는데 국익이 걸린 외교 문제까지도 정쟁 대상으로 삼는 걸 넘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먼저 이서준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외교부 기밀 누설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공직자의 기밀 유출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외교기밀을 정쟁에 이용한 불미스러운 일로 규정했습니다. 특히 외교기밀 유출 의혹의 한 축으로 지목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정상 간의 통화 내용까지 유출하면서 정쟁의 소재로 삼고 이를 국민의 알 권리라거나 공익제보라는 식으로 두둔하고 비호하는 정당의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당을 향해 기본과 상식을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국정을 담당해 받고 앞으로도 국민의 지지를 얻어 국정을 담당하고자 하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국가 운영의 근본에 관한 문제만큼은 기본과 상식을 지켜줄 것을 요청합니다. 문 대통령은 당리 당략을 국익과 국가안보에 앞세우지 말아달라고도 덧붙였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자유한국당도 즉각 문 대통령을 향한 강한 발언들을 내놨습니다.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기존 입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에 굴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 모든 지금 정쟁을 사실상 총지휘하시는 것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문 대통령을 향한 강성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 정권이 기밀 누설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외교 관련 기밀 다 꺼내서 국민들에게 흔들었습니다. 대통령 청와대가 전부 기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논란의 당사자인 강효상 의원은 끝까지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편한 야당 의원의 입을 막으려는 정부 여당의 탄압에 앞으로도 당당히 단호히 대처하겠습니다. 공포 정치와 압제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번 논란의 쟁점은 기밀 유출이 아니고 굴욕 외교의 실체가 드러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강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서훈 국정원장의 만남에 대해서도 문제를 삼고 있는 자유한국당은 이 자리에 북한 전문 기자가 함께했다는 이유로 총선 북풍 기획서를 제기했습니다. 북한 이슈를 크게 만들어서 여론을 만드는 북풍 정치가 내년 총선에서 반복될 거라는 건데요. 이에 대해 해당 기자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했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 했다며 그제 국정원장을 검찰에 고발한 자유한국당은 어제도 같은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대북 특사로 파견됐던 국정원장이 여당의 싱크탱크 수장을 만났고 이 자리에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했다는 것만으로도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는 겁니다. 집권 여당의 총선 병참 기질을 자처하는 정치인, 그리고 친여 성향의 방송사에 재직하는 기자와 국정원장이 총선 협력 방안이 논의됐을 것이라는.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면 북한 관련 이슈를 키워서 여론을 휩쓰는 북풍 정치가 내년 선거에서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MBC 김연경 기자는 JTBC 취재진에 대응할 가치가 있다고 보느냐, 정쟁에 말려 들어가고 싶지 않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북한 전문 기자가 동석한 자리에서 북풍을 기획했다면 곧 MBC가 희대의 특종을 하겠다며 어이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한 가지 더 있습니다. 5.18 관련 막말을 한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세월호 관련 막말을 한 정진석 의원, 차명진 전 의원에게 솜방망이 같은 징계를 내렸습니다. 이 소식은 임소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차명진 전 의원은 지난달 진짜 징하게 헤쳐먹는다며 세월호 유가족을 비난하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정진석 의원도 바로 다음 날 세월호 그만 우려먹으라고 하라. 이제 징글징글하다는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옮겨 적었습니다. 세월호 5주기를 맞아 추모의 분위기 속에 연달아 유족을 폄훼하는 막말이 이어진 겁니다. 그러나 차 전 의원은 오늘 당원권 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는데 그쳤습니다. 함께 자유한국당 윤리위에 회부됐던 정진석 의원은 가장 낮은 징계인 경고만 받았습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의원총회에 나가지 못하는 등의 제약이 생기긴 하지만 차 전 의원은 현역 의원이 아니라 해당이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징계가 곧 다가올 총선 공천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고 보긴 어려워 징계로서 큰 의미가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황교안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또 공식 회의에서 구두로 사과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다루는 듯했습니다. 유가족과 국민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 감정과 맞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키는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끝내 결론은 말 그대로 솜방망이 징계였습니다. JTBC 임소라입니다. 내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생깁니다. 해외여행 도중 힘들게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귀국할 때 살 수 있는 겁니다. 이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기가 31일 문을 여는 입국장 면세점입니다. 바로 옆이 수화물 찾는 곳인데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내려오면 들를 수 있습니다. 입국장 면세점은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 2곳, 2터미널에 한 곳이 생깁니다. 면세로 할인되는 폭은 출국장 면세점과 같습니다. 개장을 앞두고 매장에 물건을 채우느라 직원들이 분주한 모습입니다. 이쪽을 보시면 면세점에서 잘 팔리는 화장품과 술이 있고요. 홍삼이나 초콜릿 같은 먹거리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는 담배는 팔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을 따로 만든 건 국내 소비를 최대한 늘리자는 취지에서입니다.
여행객들은 면세품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졌다며 대체로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면세품을 들고 비행기 타는 것보다 짐을 줄여서 타는 게 좋으니까 제 선물 같은 거 할 수 있게 뭐 화장품이나 술 같은 거. 애기들 뭐 선물이라도 사보고 싶네. 우려도 있습니다. 많이 복잡하고 사람들 몰릴까 봐. 관세청은 입국장이 혼잡해지지 않도록 인력을 더 배치하고 면세 한도를 넘긴 물품을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전용 통로도 만들기로 했습니다. JTBC 이현입니다. 인천공항 입국장에도 면세점이 들어서지만 면세 한도는 그대로 $600입니다. 한도를 넘겼을 때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은 달라집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입국장 면세점에선 면세 한도인 $600가 넘으면 결제 자체가 안 됩니다. $600가 넘는 제품은 아예 갖다 놓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술과 향수는 이 한도와 관계없이 한 병씩은 살 수 있습니다. 예컨대 가방과 옷, 술과 향수를 합쳐 $970를 썼더라도 가방과 옷 가격이 $600를 넘지 않으면 됩니다. 일반 물품을 $600 넘게 샀다면 면세범이 $600를 뺀 나머지 금액에 세금을 매깁니다. 이때 어떤 물품부터 면세 처리하느냐에 따라 내야 할 세금이 달라집니다. 기존엔 시내 면세점에서 산 가방과 해외에서 산 옷 중 세율이 더 높은 옷 가격을 먼저 공제했습니다. 이후 나머지 가방 가격에 세금을 물렸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율과 관계없이 입국장에서 산 국산 제품부터 공제합니다. 시내 면세점과 해외, 입국장 면세점에서 각기 $600짜리 가방과 의류, 국산 화장품을 산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무조건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산 화장품을 먼저 면세 처리합니다. 면세 한도를 넘겼을 때 자진 신고를 하면 15만 원 내에서 관세를 30% 줄여줍니다. 반면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를 물어야 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면세품을 구입할 기회가 많아지면 자칫 면세 한도를 넘길 수 있죠. 혹시라도 신고를 하지 않고 몰래 들여오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세관에 넘어가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느슨했던 기내 면세품 감시도 촘촘해집니다. 성화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국장이나 입국장 면세점 그리고 시내 면세점에서는 결제를 하는 순간 실시간으로 관세청에 자료가 넘어갑니다. 면세 한도를 넘는 물건을 샀는데 신고를 하지 않으면 바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반면 기내 면세점은 상대적으로 감시가 느슨했습니다. 승객이 $600가 넘는 면세품을 샀을 때만 항공사가 관세청에 보고하면 됩니다. 이마저도 한 달에 한 번 자료를 제출합니다. 예를 들어 출국 면세점에서 $600어치의 물건을 사고 다시 기내 면세점에서 $600어치의 물건을 사도 세관에서 가려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9월부터는 이런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관세청이 관련 규정을 바꿔 모든 기내 면세품 판매 내역을 제출받기로 하면서입니다. 항공사들은 비행기가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까지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청은 이 자료를 토대로 면세 한도를 넘기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승객을 추립니다. 이 명단에 올라갈 경우 출입국 때 정밀 검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입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제주 강정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 주민들이 집회에 나섰고 이를 경찰이 진압한 사건, 지난 2012년의 일입니다. 경찰이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해서 주민들의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이번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강정 해군기지 건설이 한창이던 2012년 초, 구럼비 바위 발파를 막는 시민들과 경찰이 대치합니다. 경찰이 시민들의 팔이 들어간 파이프통을 망치로 깨고 톱으로 자릅니다. 인간 백정이네, 인간 백정이야. 대한민국 경찰이니까 이렇게 무리하게 지금 풀지. 경찰청 진상조사위원회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진압을 국가기관이 부당하게 개입해 인권을 침해한 사건이라고 결론냈습니다. 일방적으로 사업을 결정한 다음에 반대 주민들과의 갈등은 그 경찰력과 사법적인 쟁송을 통해서 해소시켰습니다. 진상조사 보고서엔 경찰과 해군, 국정원 등이 강경 진압을 공조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2008년 유관 기간 대책회의에선 인신 구속을 해야 반대 소위가 낮아진다. 분열은 좋은 상황이란 대화까지 오갔습니다. 해군기지 기공식 이후인 2011년 8월부터 1년간 경찰은 경력 2만 명을 제주에 투입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집회 시위에도 체포, 구속 등이 남발됐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이버 여론 조작도 벌였습니다. 조현호 청장 시절 인터넷을 통한 국책사업 반발 관리가 성과로 꼽힐 정도였습니다. 국정원과 기무사는 시위자 등 민간인 정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넘기기도 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군과 국정원으로부터 많이 휘둘렸다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을 통해서 제주 과정에서 민간인도 사찰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드러나게 된 것이죠. 주민 입장에서는 공권력들이 그것이 국정원이 뒤에 있었는지도 아마 몰랐을 거지만 진상조사위원회는 해군기지 사업 관련 재발 방지와 제도 개선을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JTBC 이희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서울을 오가는 버스를 모는 기사들은 서울에서 버스 기사를 하는 게 목표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설명이 되는 게 서울보다 한 달 평균 50시간을 더 일하는데 서울보다 월급은 60만 원이 더 적습니다. 우리는 하루 한두 번 타고 내리는 버스지만 버스한 기사들의 하루는 어떤지 뉴스 미션에서 취재를 했습니다. 서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마 전이고 경기도에서는 15개 회사의 버스 기사들이 파업을 하려다가 유보한 적이 있습니다. 이 협상이 다음 달로 미뤄지면서 이 파업의 가능성도 아직은 좀 남아있게 됐는데요. 이 경기도의 버스 기사들이 도대체 이 버스를 멈추면서까지 힘들다고 하는 이유는 왜인지 뉴스 미션이 취재해 보겠습니다. 취재진은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수원의 버스 차고지를 찾았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일단 살인적인 운행 시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16시간도 넘는단 말이야. 일이 19시간 20시간이니까 그 실시간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 버스가 경기도 용인에서 강남역까지 가는 차입니다. 시간을 보니까 곧 출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얼마나 걸리는지 또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하시는 건지 저희가 직접 타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버스 운전기사 민성기 씨. 새벽 6시 반에 집에서 나온 뒤 11시간째 근무 중입니다. 용인을 빠져나가는 구간부터 차는 막히기 시작하고 고속도로에선 끼어드는 차들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안 돼. 저는 나오면 타야지 들어오는데 놀래죠. 뒤돌아오면 확 들어버리잖아. 9호선 신논현역에 도착해 늘어선 승객들을 태우고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오랜 시간 운전하다 보니 졸음이 올 수밖에 없지만 물도 맘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올라올 때 안 먹어. 올라올 때는. 혹시 화장실 가고 싶어요? 그렇죠. 화장실 가야 되니까. 차고지에 도착하니 밤 9시가 가까운 시간. 퇴근은 멀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쉬시고 다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한 30분 있다 나가야 밥 먹고 한 30분. 30분? 네. 한 번 왕복하는데 약 3시간이 걸리는데 보통 하루 5번을 왕복하면 녹초가 됩니다. 경기도 시내버스 기사들이 한 달 평균 일하는 시간은 262시간. 서울보다 50시간을 더 일했습니다. 월급은 345만 원으로 서울보다 약 60만 원이 적습니다. 목표가 서울로 진입을 하는 거야. 2년 정도 이제 경력을 쌓아가지고 서울로 오려고 하죠. 서울로 옮기는 사람이 늘면서 경기도 기사들의 숙련도가 점점 떨어진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마구제비로 기사를 뽑았단 말이에요. 솔직한 이러다 후진도 못해요. 후진도 못하는 사람 많아요. 7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 기사가 더 필요하지만 확충이 안 될 경우 수익성 등을 고려해 일부 노선을 없애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많아요. 차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들이. 그래도 1시간에 한 대씩 있는 것만은 감지덕지인데. 경기도의 버스기사들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7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선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사들의 처우가 열악하면 시민들의 편리함이나 안전도 계속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부르면 달려갑니다. 뉴스미션 서효정입니다. 네, 속보로 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헝가리에서 유람선 사고가 났습니다.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을 해서 가라앉았고 지금 사망자가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7명 사망자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걱정이 또 되는 게 한국인들이 해당 유람선에 탔던 것으로 외교부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승 기자, 한국인들과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확인이 된 게 어디까지인가요? 네, 외교부 당국자는 그 해당 유람선에 한국에서 간 단체 관광객이 탔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명피해 상황 등 정확한 내용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고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에 그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발생했습니다. 34명이 탄 유람선이 다른 유람선과 충돌한 뒤 침몰한 건데요. 현장에는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3명이 숨졌다라고 소식이 전해졌다가 조금 전에 7명이 숨졌다라고 숨진 사망자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된 탑승객 중에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말씀을 드리면 현지 시간 29일 저녁에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 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34명이 타고 있었고 지금까지 7명이 숨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또 이 다수의 한국인 관광객이 타고 있던 것으로 외교부 당국자가 전했습니다. 네, 다음은 서울교통공사가 오늘 지하철 내 재해와 재난에 대응하는 종합훈련을 실시한다는 소식입니다. 훈련은 오늘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지하철 4호선 미아역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테러범이 대합실에 설치한 폭발물로 인해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상황을 가정해서 하는 시나리오인데요. 다만 훈련 중에도 열차는 정상 운행을 하고 전동차 내 안내방송으로 시민들에게 훈련 사실을 알릴 예정입니다. 네,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던 이 헝가리 유람선과 관련해서는 헝가리 경찰도요, 이 침몰 유람선에 한국인 관광객이 탑승했다고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을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소식은 미국 국방당국에서 러시아의 핵실험 가능성을 말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 수장인 로버트 애슐리 중장이 군축 포럼에서 한 말입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아마도 무수율 실험 방식으로 핵실험 동결, 그러니까 모라토리엄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무수율 실험은 폭발 시에 핵에너지를 거의 방출하지 않는 매우 작은 규모의 핵실험을 뜻합니다. 핵실험 장소로는 북극해 군도인 노바야 제물야 제도가 꼽힙니다. 네, 끝으로 스코틀랜드 자치정부가 분리독립 재투표를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분리독립 제2주민투표 법안을 공개했는데요. 니콜라 스터전 자치정부 수반은 투표 시기로 내년 하반기를 꼽았습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관련해 스코틀랜드에서는 브렉시트 반대 의사가 더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스코틀랜드 자치정부는 브렉시트를 하기보다는 독립국가를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이재승입니다. 목요일 날씨 키워드입니다. 오늘은 더위 계속, 서쪽 미세먼지, 그리고 아침 안개인데요. 오늘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웃돌며 낮 최고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 서쪽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고요. 이 지역을 중심으로 아침까지 안개도 짙겠습니다. 더위 때문에 무척 힘드시죠? 이제는 에어컨 안 틀면 덥다. 너무 더워서 녹아버릴 것 같다고 말씀하셨고요. 운동하고 나면 특히 더 덥다며 건강 지키기 쉽지 않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워드와 SNS로 만나본 날씨였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이 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의 혐의는 민감한 재판에 개입하고 판사들 뒷조사를 한 혐의 등 모두 47개입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검은색 양복을 입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호송차에서 내립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의 피고인으로 섰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등 전직 대통령들이 재판을 받았던 곳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법정에 들어서자 고영한 전 대법관과 모든 변호사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대법원장 아래서 함께 손발을 맞췄던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도 재판을 받으러 나왔습니다. 전직 대법원장, 대법관이었던 3명의 피고인들은 재판부가 직업을 묻자 직업이 없다고 짧게 답하기도 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일제 시절 강제징용을 당한 피해자들의 재판에 개입하는 등 47개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20여 분 동안 준비해온 입장문부터 읽었습니다. 먼저 검찰의 공소장을 한 편의 소설 같다고 했습니다. 재판 거래는 검찰이 포장한 내용일 뿐이며 블랙리스트 이홍 역시 통상적인 인사문건일 뿐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겁니다. 또 검찰이 자신이 일하던 기간에 대해 모든 직무행위를 샅샅이 뒤졌다며 사법농단 수사를 사찰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박병대 전 대법관은 검찰의 공소장에는 알맹이는 없고 재판 거래라는 말잔치만 무성하다며
고영한 전 대법관은 직무를 수행한 부분이 모두 직권남용으로 기재돼 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검찰 측은 이런 피고인들의 주장에 반박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두 진술 단계에서 부적절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JTBC 공다소입니다. 어제 첫 재판은 6시간 정도 이어졌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치열한 기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검찰 조사 때 후배 판사들이 겁박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검찰은 이제라도 인사 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에게 사과하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재판이 시작되자 검찰은 상고법원 문제를 먼저 들고 나왔습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국회와 정부의 도움을 얻으려 재판을 로비 수단으로 사용했다는 겁니다. 그러자 양 전 대법원장의 변호인이 이에 있다면서 검사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검사의 발언이 공소장에 담긴 혐의보다 더 많은 내용을 말하고 있다며 반발한 겁니다.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조사 과정에서 법관들이 겁박당한 것 같아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라고 말하자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은 이제라도 인사불이익을 받은 판사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맞받았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재판 일정을 두고도 팽팽히 맞섰습니다. 검찰은 8월에 끝나는 구속기간을 고려해 빨리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양 전 원장 측은 200여 명을 증인신문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 전 원장의 주장대로라면 9월이 지나야 재판이 마무리됩니다. 검찰은 양 전 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위해 재판을 늦추려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어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은 모두 소설 같은 얘기라며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공판도 어제 진행됐는데 핵심 증인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이번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8번째 불출석입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이들 두 재판 관련 내용 먼저 살펴보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조사 결과도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1심 첫 재판 살펴보죠. 47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직권남용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그 47개 혐의 중에 네. 가장 많이 알려졌던 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던 거, 또 헌법재판소의 내부 사정을 알아내려고 시도했던 거, 공보관실의 그 운영비를 이제 불법적으로 편성했던 그런 혐의 등을 포함해서 총 47개 혐의였는데요. 사실 제가 여기에서 그 당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과연 구속이 될 것인가 관련된 얘기를 했었는데 초유의 이제 전직 사법부 수장이 이제 구속이 되고 기소가 됐죠. 그리고 이제 보석 신청을 했는데 보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짧게 말씀드리면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이 본인의 권한을 남용해서 일반 국민들을 상대로 대상으로 권한을 남용하는 걸 말하는데 이번에 내 범죄 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본 이 직권남용이라는 건 공무원 대 공무원의 관계에서도 이런 게 성립될 수 있다는 취지로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게 사실 말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사실상 공소사실 전면 부인했습니다. 네, 직권남용 혐의가 가장 핵심 쟁점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재판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대법원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라는 취지인 것인데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일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증거 자체가 부족하고 대부분이 소설에 불과하다라는 취지로 주장을 한 겁니다. 네, 박병대 전 대법관, 고영한 전 대법관도 뭐 비슷한 혐의들을 받고 있는데 역시 뭐 혐의를 다 부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관련돼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는 증거가 없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분들의 주장이죠, 그거는. 검찰은 그에 대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만 증거가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무슨 혐의가 있다, 뭐 이렇게 A, B, C, D 혐의가 있다 이런 식으로 기술이 돼야 되는데 뭐뭐 등이라는 표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뭐 등이라는 표현을 쓰면 우리는 어떻게 방어를 하느냐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맞습니다. 얘기죠? 결국 구체성이 떨어지고 결국 소설로 쓴 것이고 증거라고 붙여놓은 뒤에 있는 것들도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냥 말 그대로 대법원장, 대법관 시절에 일을 했던 모든 것을 직권남용이라는 이름 안에 붙여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부당한 수사였고 또 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이 시를 하나 인용했습니다. 조호연 스님의 마음 하나라는 시인데요. 이 시의 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천하장사가 세상을 모든 걸 들었다 놨다 하더라도 모양도 없고 냄새도 없고 또 무게도 없는 이 마음은 들지 못했다. 지금 천하장사는 검사를 가리키는 겁니다. 검찰을 가리키는 거고, 그러니까 검찰이 이렇게 소위 이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우리 법관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는데 일반 국민들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하겠냐, 일반 국민들에겐 더 잔인할 것이다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검찰 수사를 강도 높게 비난을 했습니다.
네, 뭐 충분히 예상했던 그런 전략인 것 맞습니다. 같은데 이런 전면 부인 전략을 계속해서 쓰게 된다면 네. 검찰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사실 보십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입증이 가장 중요한 거겠죠. 네. 이게 47개 정도의 혐의고 뭐 대략 한 8만 쪽 정도가 된다고 하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금된 상태로 지금 100분의 1도 보지 못했다는 취지의 얘기를 네.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일단은 뭐 증인이 200명 정도까지 얘기가 지금 나오는 상황입니다. 200명 정도의 증인이 나온다는 건 말 그대로 법관들이 그 검찰에서 조사를 받았던 걸 전면 부인한다는 의미예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그럼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증인 신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검찰이 어렵습니다. 일단은 구속 기간 안에 재판을 끝내야 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관련된 혐의들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법관들이 겁박을 받았다는 취지로 네.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후배 법관들이 그 법관들이 법정에 나와서 혹여라도 이제 진술이 번복을 하고 뭐 이제 바뀌기 시작하면 검찰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검찰은 일단 이 인적 증거 외에 지금 혹시 부족하다면 물적 증거를 좀 더 확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구속 기간은 8월이면 네. 끝나게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200여 명의 증인을 지금 채택한 상태이기 때문에 굉장히 기간이 길어질 것 같은데 그렇다면 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증인 뭐 신청한 한 200여 명 정도 지금 네. 한 상황에서 법원에서 우선적으로 한 20여 명 정도를 먼저 한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도 뭐 가정입니다만 200명을 다 해야 된다면 당연히 재판은 그 구속 기간을 넘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럼 뭔가 또 다른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면 이제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 어제 있었는데 어제도 증인으로 채택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예견이 됐던 건데요. 지금 네. 8번째 불출석이죠. 과태료도 500만 원 정도 부과를 한 상황인데 근데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은 본인의 항소심 재판에 나왔었죠. 네. 나왔었는데 지금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판에 나오지 않는 것은 본인은 나가지 않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사실 검찰 입장에서도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굳이 찾아서 불러내고 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의 진술로 다스 소송비 대납 같은 네.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핵심 그런 그 혐의들이 입증이 된 거죠. 그거는 뭐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입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는 그동안에 수도 없이 많이 한 상황이었는데 이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 입장에서 법정에 나와서 어쨌건 과거에 본인이 모셨던 이명박 전 대통령과 대면을 해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혹여라도 검찰 입장에서도 김백준 기획관 입에서 다른 내용이 나온다거나 하게 되면 사실 공소유지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 입장에서는 일단 여러 가지 부담감 때문에 나오지 않는 것 같고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을 굳이 빨리 찾아서 증인석에 세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없어 보입니다. 지금 현재는. 네, 김학의 의혹 사건에 대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 최종 결론이 어제 나왔습니다.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뭐 수사 권고, 뭐 윤주영 씨에 대한 지금 수사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소위 말하는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위의 가장 큰 목표는 뭐였냐면요. 처음부터 과거에 검찰이나 경찰이 부당하고 잘못된 수사를 했던 것들 그 관행을 바로잡겠다. 그래서 과거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겠다였던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그 전에 수사 권고보다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수사가 말도 안 되게 이루어졌을까? 뭐 아시겠지만 김학의 전 차관은 아직도 윤중천 씨 누군지 모른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윤중천 씨를 모른다고 하면 이 둘 사이의 관계에서 그럼 누군가가 소개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소개자의 진술을 받으면 김학의 전 차관이 아무리 모른다고 해도 그 부분에 대한 입증이 될 텐데 아주 기초적인 그런 부분들부터 이제 수사가 누락이 됐다면 이건 뭔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행사됐거나 무언가 향응이 제공됐던 것이 아닌가라고 강하게 의심한 거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된 수사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김학의 전 차관이 윤중천 씨를 처음에는 모른다고 했다가 모르고 있지는 않다 또 뭐 이런 식으로 진술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자, 또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 이른바 윤중천 리스트 아니겠습니까? 네, 한상대 맞습니다.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전직 검찰 고위 네. 간부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과거사 진상조사회 수사 권고를 한 그 상황이기 때문에 네. 대검 입장에서는 이제 수사 권고를 받아들여서 지금까지 뭐 전례를 쭉 보시면 아시겠지만 수사 권고가 이루어졌을 때 수사를 안 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이게 과연 이제 또 이제 국민들이 바라보는 의구심은 어쨌건 제 식구를 또 수사를 해야 되는 네. 상황 아니겠습니까? 과연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표시하는 건데 일단 한상대 전 검찰총장, 윤곽금 전 고검장 같은 경우에 이제 이름이 올랐고요. 그분들에 대한 이제 수사는 진행이 될 텐데 이제 이에 관련해서 그 2013년에도 그 별장 성접대 관련해서 네. 그곳에서 명함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명함들이 나와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 당시에 경찰에서 조사를 하다가 넘어갔는데 결국은 혐의 없음으로 끝이 났단 말이죠. 그 상황에서 검찰이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어찌 보면 재수사하는 과정에서 핵심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6년 전에 사실상 덮어버린 사건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화살머리 고지에서는 아군 300여 명과 적군 3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남북 군사 합의를 바탕으로 4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 화살머리 고지에서 유해 발굴이 한창 진행 중인데 그 현장이 어제 처음 공개됐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20kg 무게의 보호장구를 착용한 장병들이 지뢰를 탐지하고 있습니다. 지뢰가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을 흰색 선으로 구분해놓고 유해 발굴에 앞서 안전지대를 확보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149발의 지뢰와 2,400여 발의 불발탄이 이들의 손을 거쳐 제거됐습니다. 지뢰를 제거한 구역에선 호미와 솔로 흙을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유해나 유품이 훼손되지 않도록 수작업은 필수입니다. 지난 2달간 발굴한 유해는 325점이고 이 중 국군 전사자로 추정되는 완전 유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탄이 장전된 채 그대로 묻혔던 M1 소총과 수십 발의 총알 자국이 있는 수통까지 한국전쟁 당시 치열했던 전투의 흔적을 담고 있는 유품도 2만 3천여 점이 나왔습니다. 방탄조끼 역시 국군이 사용했던 방탄조끼로 식별되고 있고 안쪽에서 나오는 유품들이 안에 소곤유나 단추류들이 아군이 사용했던 겁니다. 화살머리 고지 일대에서만 아군 300여 명과 적군 3천여 명이 전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현재는 남측 단독으로 진행되고 있지만 북측이 호응해 올 경우 발굴이 본격화되면서 더 많은 유해들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JTBC 김태영입니다. 중국에선 작년부터 무단횡단한 사람들의 얼굴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신호등 위에 설치한 전광판에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의 사진을 띄워놓는 겁니다. 미성년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사생활 침해다 중국이 점점 더 감시 사회로 간다는 비판들이 나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신호등 아래로 한눈에 보이게 얼굴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무단횡단을 한 사람입니다. 중국 산시성에 있는 타이위안에선 빨간불에 길을 건너면 일주일 동안 얼굴이 공개됩니다. 감시 카메라에 얼굴을 인식하는 기술로 신호를 어긴 사람을 바로 잡아내는 겁니다. 이후 감시 카메라가 찍은 사진은 물론이고 신분증의 사진까지 함께 스크린에 나타납니다. 미성년자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 네티즌 사이에선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어기는 것이란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얼굴 공개란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지난 2017년 기준 앞선 3년 동안 중국 횡단보도에서 일어난 사고로 숨진 사람은 4,000명에 이른다고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전했습니다. 실제 선전시에서 안면 인식 기술로 반년 만에 무단횡단한 13,930명을 적발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당국이 무단횡단자를 공개하는 방식으로 중국인들을 감시체제에 길들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에선 2015년부터 인공지능 감시 카메라로 망을 구축해 시민의 생활을 들여다보는 태낭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뉴질랜드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교사 파업으로 전국의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교사들은 뉴질랜드의 교사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임금 인상과 근무 시간 단축을 요구했는데요. 정부와 수개월간의 협상 끝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자 현지 시간 29일 총 5만 명가량의 교사가 파업을 벌였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까지 일제히 파업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교사들의 15% 임금 인상 요구에 대해 정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캔자스주에선 커다란 나무가 주택을 덮쳐 집 안에 있던 여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고 당시 해당 지역엔 토네이도가 지나간 것도 바람이 세게 분 것도 아니었는데요. 이웃의 증언에 따르면 딱딱거리는 커다란 소리와 함께 갑자기 나무가 쓰러졌다고 합니다.
당국이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엔 때 아닌 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예년 이맘때 평균 최고 기온은 섭씨 18도 정도인데요. 어제는 낮 최고 기온이 30도가 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른 여름 날씨가 반갑다는 반응인데요. 따뜻한 햇살을 받기 위해 3355 거리로 나섰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26도를 웃도는 포근한 기온이 며칠 동안 계속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에서 차고 담벼락에 그려진 뱅크시의 그림을 벽과 함께 통째로 갤러리로 옮겼습니다. 흰 눈이 아닌 젤을 받아먹고 있는 아이. 지난해 뱅크시가 대기오염을 경고하며 영국 웨일스 포트 텔벗의 한 허름한 차고 담벼락에 그린 그림인데요. 차고 주인이 한 갤러리 소유주에게 수십만 파운드에 팔아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이 그림을 갤러리까지 옮기기 위해 크레인을 동원한 대대적인 수송 작전이 펼쳐졌는데요. 이동하는 길엔 보안을 위해 경찰이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깨질세라 다칠세라 고이고이 옮겨진 이 특별한 그림은 12월부터 포트 텔벗의 한 갤러리에 전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헝가리 유람선 침몰 사고 소식 다시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교부가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수도인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부다지구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다른 크루즈선과 충돌을 했습니다. 그래서 침몰하는 사고가 났는데요. 33명 우리 국민 가운데 지금 7명이 구조가 됐고요. 실종자 19명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자가 지금 7명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국 다시 한번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승 기자 전해주시죠. 네, 사고는 현지 시간 29일 저녁,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 4시쯤에 발생했습니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강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35명이 탄 유람선과 다른 크루즈선이 충돌한 뒤 앞에 유람선이 침몰을 했습니다.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서 침몰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고 우리 국민 33명 중에 현재 7명이 구조됐습니다. 또 이 밖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에 있고 사망자는 7명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주 헝가리 대사관은 사고 확인 즉시에 현장 대책반을 구성해서 영사를 현장에 파견을 했고 또 헝가리 관계당국과 협조해서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병원에 후송된 구조자에 대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현장에는 지금까지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폭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소방선 등이 구조와 수색 작업을 계속해서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조된 탑승객 중 한 명은 사고 지점에서 약 3.2km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짧게 정리를 해드리면 헝가리 부다페스트 부다강에서 침몰한 유람선에는 한국인 33명과 승무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7명이 숨졌는데 한국인 관광객 중에는 7명이 현재까지 구조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헝가리에서 침몰한 유람선에 지금 우리 국민 33명이 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망자는 7명으로 확인이 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소식이 또 전해지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무릎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허가가 취소된 이후 시한폭탄을 안고 살게 됐다는 환자들이 소송에 동참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고 있습니다. 신약 허가를 시험 검사 없이 서류 검토로만 진행한 식약처에 대한 책임론도 나오고 있는데요. 치료제 개발에 투자된 정부 지원금도 곧 회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식약처는 검찰 수사를 받게 됐습니다. 백민경 기자입니다. 세계 최초의 유전자 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에 거는 기대만큼 개발 비용 지원도 많이 받았습니다. 복지부와 과기정통부에서 82억 1천만 원, 산자부 프로젝트로 52억 원, 정부가 투자한 지원금만 140원가량입니다. 국가지원금은 목표한 성과를 내지 못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는 등 부정행위를 했다면 환수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는 곧 연구심의위원회를 열어 환수 절차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허가를 내준 식약처도 검찰 수사 대상입니다. 특히 중앙약사심의위원회의 구성이 바뀌면서 허가가 난 게 석연치 않다는 겁니다. 2017년 4월 열린 첫 허가 심사에서는 전문가 7명 중 6명이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연골재생 효과는 없고 통증 완화만을 위해 허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하지만 2달 만에 재심사를 열면서 심사위원 5명이 추가됐고 결과가 바뀌었습니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1차 회의에 참석한 3명이 일정상 못 온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미 한 시민단체가 당시 식약처장인 손문기 전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어젠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식약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촉구했습니다. JTBC 백민경입니다. 인천에서 축구클럽 차량을 탄 초등학생 2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난 이후 얼마나 아이들이 더 희생이 돼야 대책이 나올 거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아이들이 타는 차량에 대해서 안전을 강화했지만 여기에 빠져 있는 아이들 관련 시설들 얘긴데요. 정부 대책이 지금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는 게 원래 합기도장도 강화된 법이 적용되는 대상에서 제외가 돼 있었는데 사고가 나고 대상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서울 시내 어린이 스포츠 클럽들은 지난 15일 인천 송도 축구교실 사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발판이나 경광등을 붙이는 등 개조가 된 어린이 보호 차량은 별로 없습니다. 안전띠도 제대로 매지 않습니다. 당연히 하고 다닐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아이한테 물어봤더니 안 하고 다니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2015년 시행된 세리미법에 따라 어린이를 태우는 차량은 반드시 지자체에 신고하고 어른이 함께 타야 합니다. 문제는 적용 대상에 빠진 곳이 많다는 겁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와 학원, 체육시설이 포함됐지만 수영과 태권도 등 종목이 한정됐습니다.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스포츠 클럽도 빠져 있습니다. 문화체육부와 교육부가 소관부서를 두고 책임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2017년에 합기도장에서 사고가 난 뒤에야 정부는 합기도장만 달랑 추가했습니다. 또 합기도가 사고 났다고 합기도만 넣는 것도 사실 너무 웃기잖아요. 스포츠클럽도 함께 넣어야 한다는 권익위의 권고는 묵살됐습니다. 새로운 사각지대도 속속 등장합니다. 대치동에선 학원과 학원 사이를 잇는 셔틀이 생겼고 버스를 여러 업종이 공유하는 방식도 흔합니다. 모두 세리미법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이용자가 아니라 시설 중심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업종은 안전을 최우선으로 차가 어느 시설에 소속돼 있는지 따지기보다 어린이가 타는 모든 차에 법이 적용돼야 할 걸로 보입니다. JTBC 오효정입니다. 전동 킥보드를 빌려주는 업체들이 대부분 안전 인증을 받지 않고 일단 영업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관련 사고가 요즘 급증하고 있는 걸 생각해 보면 그냥 넘길 수 없는 소식입니다. 송승환 기자입니다. 손쉽게 빌릴 수 있는 전동 킥보드지만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이렇게 전동 킥보드를 빌릴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직장인들이 주로 출퇴근 때 이용하는데요. 업계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업체인데 아직 안전 인증을 받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인기 업체의 전동 킥보드도 안전 인증을 안 받은 건 마찬가지입니다. 전동 킥보드 안전 인증을 받는데 2달 가까이 걸리다 보니 일단 영업부터 시작한 겁니다. 상위 3개 대여업체가 모두 이런 상황인데 이 업체들의 앱을 내려받은 이용자가 7만 명이 넘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고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해엔 200건이 넘었습니다. 이달에는 배터리가 폭발해서 이용자가 숨지는 사고도 났습니다. 업체들은 인증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킥보드를 수입한 업체가 인증을 받은 뒤에 조금 개조를 했을 뿐이라고 합니다. 모두 불법입니다. 불법 튜닝에 해당이 되는 제품이고요. 제품의 성능이 바뀔 수 있으며 다시 인증을 받으셔야 됩니다. 제대로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려면 전동 킥보드에 KC마크가 붙어 있는지 보면 됩니다. 모델명을 제품안전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검색할 수도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전동 킥보드 대여업체들을 조사해 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JTBC 송승환입니다. 프로축구 전북현대가 문선민 선수의 멀티골을 앞세워 선두 탈환과 3연승이란 2마리 토끼를 잡았습니다. 전북은 어제 춘천에서 열린 강원FC와의 원정 경기에서 3대2로 이겼습니다. 문선민은 전반 5분과 후반 32분에 2골을 넣었습니다. 최근 3연승으로 승점 30점을 쌓은 전북은 지난 12일 울산의 1위 자리를 빼앗긴 이후 17일 만에 선두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국제배구연맹 발리볼 네이션스리그에서 한국 여자배구 대표팀이 태국에 일격을 당했습니다. 세계 랭킹 9위인 우리 대표팀은 어제 중국 마카오에서 열린 2주차 대회에서 태국에 세트스코어 3대1로 졌습니다. 대표팀은 1주차에 열린 3경기에서 모두 패한 뒤 2주차 첫 경기 백이해전에서 첫 승을 올렸습니다. 이후 세계 랭킹 14위로 한 수 아래인 태국전에서 연승을 노렸지만 분위기 반전에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오늘 같은 장소에서 세계 랭킹 2위 중국과 맞대결을 펼칩니다. 오늘도 기온이 빠르게 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대부분 25도를 넘어서겠고요. 특히 동해안과 영남 지방은 평년 기온을 5도가량 크게 웃돌면서 30도 안팎까지 치솟겠습니다. 오전까지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데요. 서쪽 지역의 농도가 높은 가운데 충남과 전북, 광주 등지에서 미세먼지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위성 영상 보시겠습니다. 지금도 구름이 간간히 지나고 있죠. 점차 서쪽에서 구름대가 더 유입되면서 전국적으로 구름 많이 지나겠습니다. 오늘 서울은 25도, 전주와 광주가 27도 예상되고 강릉은 30도, 대구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도 평양 26도, 함흥이 29도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더위가 잠시 주춤하겠고요. 남부지방도 25도 안팎에 그치겠습니다. 아침까지 제주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헝가리 현지 시간 29일 밤 9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4시쯤 부다페스트 다뉴브강에서 우리 국민 단체 여행객 33명과 헝가리인 승무원 2명이 탑승한 유람선이 크루즈선과 충돌해 침몰했습니다. 우리 국민 33명 가운데 지금까지 7명이 구조됐고 실종자 19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사망자는 7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침몰한 유람선에는 참 좋은 여행 패키지 투어를 하던 한국인들이 탑승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미국 국방수장도 밝혔습니다.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한 트럼프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입장이 또 나온 건데, 트럼프 행정부 안에서의 북한 문제를 둘러싼 엇박자에 대해 셰너헨 국방장관 대행은 불일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가 북한 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 우려와 관련해 남북 접경 지역을 통한 전파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방역 협력 의사를 북한에 여러 차례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은 몽골과 베트남, 홍콩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 치사율이 100%인데다 예방 백신도 없습니다. 외교부가 오늘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간의 통화 내용을 유출한 외교관에 대해 징계 수위를 최종적으로 정합니다. 파면, 해임 등 중징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